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어느새 물리학 1의 마지막 단원인 빛과 물질의 이중성 단원입니다. 오늘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빛의 이중성은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동시에 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입자설은 빛을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고, 빛의 파동설은 빛을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의 직진성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빛의 직진성이란 물체에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직진하여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만약 입자라면 입자가 직진하여 물체 뒤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이쪽으로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입자로 설명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에 빛을 비추었을 때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빛의 직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의 파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의 회절을 그 근거로 말합니다. 빛이 좁은 틈이나 물체의 가장자리를 지난 후 넓게 퍼지는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면 물체 뒤쪽으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 회절하여 뒤쪽까지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성을 갖습니다. 아래에서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를 보겠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뉴턴,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의 대가 뉴턴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했고, 하위 헌스라는 과학자는 빛의 파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19세기 초에서 19세기 후반에는 빛의 파동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영의 빛의 간섭 실험, 중요한 것은 밑줄 쳐보겠습니다. 프레넬의 빛의 회절 실험, 함께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빛의 파동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우리가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에서 배운 것처럼 빛의 속력과 동일한 C, 진공에서는 C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19세기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이 확립되었는데, 이 빛의 파동성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광전 효과가 발견됩니다. 이 광전 효과는 실험 물리학자인 헤르츠가 발견하고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로 설명해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광전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중슬릿 실험, 그것이 바로 영의 빛의 간섭 실험이고, 보강과 상세에 따라 어두운 무늬와 밝은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죠. 오늘 배울 내용은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금속입니다. 금속에는 이렇게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금속에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바로 광전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때 빛을 비추었을 때 튀어나온 이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광전 효과에 의해 방출되는 전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한계 진동수입니다. 한계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집안의 문 아래쪽에 보면 문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는 집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문턱이 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문을 지나가려면 이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한계 진동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 F0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센 빛을 비추어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데 이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센 빛을 비추더라도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전 역학에 의하면 빛의 세기가 센 빛을 비춘다는 것은 파동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에너지를 쌓음으로써 거기에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빛이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센 빛을 비추더라도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로 설명을 합니다. 광양자설은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배울 때 한번 배웠습니다. 빛을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때 광양자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는 빛 입자입니다. 양자화된 에너지란 불연속적인 에너지, 즉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때 광양자를 우리는 흔히 광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즉 E는 HF라는 에너지를 갖는데 이때 F는 람다분의 C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미 학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하는 불연속적인 간만을 갖는 광양자가 전자를 때림으로써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람수의 개념입니다. 이람수는 금속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금속판의 종류가 니켈인지 코발트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람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EK는 HF-W. 별표 쳐야겠죠? 자,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W는 HF0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W는 HF0라는 것은 앞서 배웠던 한계 진동수가 F0였죠. 그 F0에 H를 곱하면 그게 이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W, HF0를 넘는 에너지가 주어져야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식을 다시 써보면 EK는 HF-HF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가 F0보다 클 때, 즉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클 때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F는 누구의 진동수일까요? F는 바로 광자의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E는 HF. 이때 이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입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쪼여주는 광자의 에너지가 금속의 이람수 HF0보다 클 때 EK,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그림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요거는 E는 HF입니다. 이 HF가 이람수 HF0보다 작으면 전자가 금속에서 방출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광자가 충돌하더라도 단 한 개의 전자도 방출되지 않습니다. 이 광전 효과는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광자라는 공이 전자라는 공에 충돌하면서 이 전자가 튀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자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전자가 이 이람수라는 절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방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광자라는 공의 에너지가 충분해서 전자를 충분한 에너지로 때려주면 이 절벽을 넘어서 광자가 방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수의 광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많은 수의 광자라는 게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수의 광자는 빛의 세기가 센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광자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더라도 광자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으면 전자가 금속에서 방출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때려도 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저 절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튀어나오는 전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크면 전자는 즉시 방출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HF, 광자의 에너지가 HF0, 이람수보다 작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는 이람수보다 크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HF가 HF0보다 큰 것을 의미합니다. 이람수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를 때리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광자 한 개가 충돌할 때 전자도 한 개 방출되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일단 이람수를 넘는 광자가 전자를 때리게 되면 1대1로 광자 한 개당 전자 한 개가 방출되므로 광자의 개수, 즉 빛의 세기가 센 빛이 올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전자의 방출 여부는 광자가 가진 에너지가 이람수를 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한번 방출이 되고 나면 광자 한 개당 전자 한 개 방출되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광자의 개수, 즉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출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므로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들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선생님이 앞서 별표 친 식 있죠? EK는 HF-W였습니다. 그런데 이 EK라는 것은 EK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최대 운동 에너지입니다. 광자의 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면 즉 HF-W가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광자가 전자를 때리면 전자는 이 절벽을 넘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죠. 그런데 더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를 때리게 되면 이 전자는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에 방출되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쪼여주는 광자의 에너지 HF가 클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광전효과와 빛의 입자성입니다. 광전효과는 빛의 파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빛의 입자설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빛을 전자기파로 보는 파동설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다면 빛의 진동수와 관계없이 전자가 방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빛의 세기가 세더라도 특정 진동수를 넘지 못하면, 즉 한계 진동수를 넘지 못하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빛을 흡수한 전자가 금속판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모여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진동수가 큰 빛은 세기가 약해도 전자가 즉시 방출되었습니다. 즉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에서는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는 광자의 에너지와 이람수에만 관계가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따라서 빛을 전자기파로 보는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 가능한 현상이 있는 반면 빛의 회절과 간섭처럼 빛의 파동성으로만 설명 가능한 현상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기록 장치, 전화결합 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전효과를 이용하면 영상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데 그때 이용되는 것이 전화결합 소자, CCD입니다. CCD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Charge Coupled Device의 약자입니다. 이 전화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여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아주 작은 화소, 픽셀이라고 부르는 화소가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인데요. 이때 우리가 화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광다이오드고 그 광다이오드가 모여서 전화결합 소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갤럭시 S20은 1억 화소다라는 광고의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소가 많을수록 사진을 뚜렷하게 화질이 좋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이오드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배웠었죠? 다이오드는 P형과 N형 반도체가 결합된 것이죠. 그러면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와 같은 것일까요?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광다이오드는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즉 광전효과를 이용한 다이오드를 의미하고,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다이오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전화결합 소자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렌즈에 의해 생긴 상은 전화결합 소자 위에 맺힙니다. 각 화소는 규소로 만든 P형과 N형 반도체 기판 위에 절연체와 전극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화소이고 화소는 다른 말로 픽셀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픽셀에는 N형과 P형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고 그 위에 절연층과 전극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극은 얇은 도체로 되어 있어 빛이 투과하여 PN 접합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PN 접합면에 광자가 도달하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됩니다. 이때 전극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전자는 전극 쪽으로 이동하여 전극 아래에 저장되고 양공은 반대쪽으로 밀려납니다. 전극 아래에 저장되는 전자의 개수는 광전효과의 특성에 따라 화소에 도달한 빛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글로 설명했을 때는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 사진을 찍게 되면 빛이 렌즈에 맺힙니다. 이 빛이 금속 전극과 절연층을 통과해서 N형과 P형 반도체의 접합면에 도달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를 때립니다. 전자를 빛이 때리게 되면, 즉 광자가 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자가 튀어나온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양공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된다고 얘기하고, 이 전자와 양공의 쌍,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의 쌍이라고 해서 찰지 커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튀어나온 상태에서 금속 전극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는 위쪽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절연층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완전히 전극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냥 쌓이게 되는, 절연층 아래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공은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때 빛의 세기가 세면 일단 한계 진동수를 넘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세기가 세다는 것은 광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광자와 광전자는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센 빛이 들어오면 전자가 그만큼 전극 아래에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빛의 명암을 구분해서 사진을 출력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쌓인 전자는 개수를 세주어야 전기 신호로 변환할 수 있겠죠.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의 양, 즉 빛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라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전극 B에 플러스 극의 전압을 가해 전자가 모여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전자가 전극 밑에, 절연층 밑에 쌓여있는 모습을 설명했었죠. 그런데 그림 나와 같이 인접한 전극 C에 플러스 극의 전압을 동시에 가하면 전자는 두 전극 B와 C 아래에 모입니다. 즉 여기에도 플러스 전압, 여기에도 플러스 전압을 걸게 되면 전자는 서로 청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극 B의 전압을 끄고 0으로 하면 전자는 다와 같이 전극 C 아래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극의 전압을 변화시키면 전자는 전극을 따라 차례대로 이동합니다.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후 전송단을 따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전하량 측정 장치에서 이 전자의 개수를 세어주는 것입니다. 즉, 각 전극에서 얼마나 많은 빛이 들어왔는지를 세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컬러 사진이 대부분이죠. 이 컬러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색 필터가 필요합니다. CCD는 빛의 세기만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색을 구분하기 위해 색 필터를 CCD 위에 배열합니다. 빛이 색 필터를 통과하면서 RGB의 세 가지 색이 빛으로 분리된 후 각각의 광 다이오드에서 전기 신호로 바뀝니다. 빛 신호가 변환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CPU의 영상 처리 프로그램에서 처리되어 메모리 카드의 파일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원리와 현상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휴대폰이나 카메라의 가격이 비싼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빛은 앞서 말했듯이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과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 개의 개념이므로 이 빛은 전자기 파이면서 동시에 광자의 흐름, 즉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 현대물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물질의 이중성을 배우는데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파동성을 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학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광전효과, 그리고 전하결합소자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빛은 이중적인 성질을 띈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대부분의 문제는 광전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전효과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광전관의 금속판 X에 진동수가 일정한 빛을 입사시키는 것이고, 표는 빛의 진동수와 세기를 각각 변화시켰을 때 광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금속판 X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진동수가 F0일 때 광전류가 1mA 흘렀습니다. 진동수가 2F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광전효과 식을 다시 써보면 EK는 HF-W, 즉 HF-HF0였습니다. 일단 이 F0라는 진동수가 넘는 진동수를 가진 광자가 금속을 때리면 전류는 흐릅니다.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자가 F0에서 튀어나왔으므로 이 F0,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당연히 전자가 튀어나올 것이고, 일단 그 한계 진동수를 넘고 나서 광전류의 세기는 방출되는 광전자 수와 관계됩니다. 그러면 이 광전자 수는 쪼여주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겠죠. 빛의 세기가 I0로 동일할 때는 광전류의 세기도 동일하게 1mA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즉, 빛의 세기가 동일한데 진동수만 증가한다고 해서 광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1mA보다 크다. 세 번째 경우에는 진동수가 F0로 첫 번째와 동일한데 빛의 세기가 2I0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세기가 2배가 됐다는 말은 광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럼 광자와 광전자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광전류는 1mA보다 큰 2mA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금속판 Y를 이람수가 더 큰 금속으로 바꾸면 광전류의 세기는 1mA보다 작다. 금속판 Y는 우리가 빛으로 때려주는 금속판이 아닌 전자가 도달하는 금속판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프는 금속 AB에 진동수가 다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X축과 Y축. 항상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이 X축과 Y축을 따져보라고 했죠. X축은 F입니다. Y축은 EK max입니다. 우리가 EK는 HF-W다 라는 식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빛의 진동수가 2 곱하기 10의 15승Hz일 때 A에서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이고 B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였다. 두 그래프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B의 이람수의 크기를
E0로 나타나라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특정한 점에서 특정한 좌표가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진동수가 1 곱하기 10의 15승Hz일 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2 곱하기 10의 15승Hz일 때 A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입니다. 진동수가 2 곱하기 10의 15승Hz일 때 B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활용하면 B의 일함수의 크기를 E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A에서를 보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일함수가 다를 것입니다. 금속마다 일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좀 더 크게 써볼까요? A에서의 일함수를 W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광전효과 식에서 이 K는 HF-W죠. 그러면 1번 좌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때 0, EK가 0이고 HF에서 H 곱하기 F에 들어갈 것이 1 곱하기 10의 15승Hz입니다. 여기에 10의 15승이 있는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일함수 WA를 해줍니다. 한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좌표의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E0,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이고 진동수는 2배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일함수는 WA로 동일합니다. 그럼 A에서 1번, 2번 좌표를 다 사용했으므로 남은 한 개의 좌표인 B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B에서 일함수는 WA와 다른 WB로 미지수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3번 좌표를 대입해 보면 0은 H 곱하기 2 곱하기 10의 15승 마이너스 WB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활용하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WA가 H 곱하기 1 곱하기 10의 15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WA를 아래쪽 WA에 대입하면 이 제로는 H 곱하기 1 곱하기 10의 15승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H 곱하기 2 곱하기 10의 15승은 E0에 몇 배를 해주어야 하나요? 그렇죠. 이 E0가 WB와 같다는 것. 즉 결론적으로 B의 일함수 WB는 이 E0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광전효과 내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문제집에 개념과 문제를 열심히 복습해서 계약해서 만났을 때는 모든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